2016년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성공한다. 2017년 4월 27일 사드 실전 배치가 완료된다. 사실 사드 배치는 좀 더 오래된 이슈이다. 2011년 10월 이 이슈의 시발점이 되는데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 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킨다는 기고문을 올린다. 그렇게 2012년 6월 미국은 2020년까지 미 해군의 전력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두 달 뒤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한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괌에 사드를 설치하였고, 이후 13년 10월 14일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 S-400 기반 한국형 방어 시스템 LSAM과 미국 사드를 결합한 북한 핵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은 비상이 걸리게 된다. 이 사드의 주 목적은 북핵미사일 방어인데 중국의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한 것이 문제였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초기, 중기는 제대로 요격을 해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21을 넘는 탄도를 요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은 미국이 중국에 발사하는 ICBM은 종말 단계의 탄도라서 요격이 어렵고 중국은 초기, 중기 단계에서 한국의 사드 레이더에 잡히는 것으로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의 ICBM보다 더 많은 요격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마디로 발사하면 자기 머리에서 다 터져나가는 관상용 핵 미사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여 2014년 11월 러시아판 사드 S-400을 배치하기로 한다. 그리고 2년이 흘러 2016년 4차 북한 핵실험에 수소폭탄이 성공하게 되며 사드 배치는 확실시되었다. 그렇게 2016년 7월 13일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었다. 이후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국에 필사의 보복을 시작한다. 중국은 한국에 간첩에게 지령을 보내 전자파, 소음, 경제적인 문제를 꼬집게 했으며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라는 발언을 하며 사드 철수의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중국은 2017년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극딜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26일 사드 배치를 하고 다음 날인 27일 가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는 미국이 사드 무기 체계는 한국이 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소리를 하게 된다. 2017년 4월 30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사드 비용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된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이거는 한국의 돈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먹이는 사태가 벌어진다. 거기에 2019년 11월 20일 방위비 분담금을 1조에서 6조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방위비를 올리라 하였으나 이미 중국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한국의 세계의 고비가 전가된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이상한 냄새를 맡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이 붕괴할 뻔한 사건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에게 돈을 지원하며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그렇게 북한은 핵을 개발하게 되었고 북한 자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이 침공하기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전부터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이용하여 전쟁을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가 단순히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위비 요구, 세탁기 관세 등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잘 짜여져 있다. 다시 시간이 지나 2020년대가 되니 2011년 힐러리가 말한 것대로 해군 전력이 아시아로 집중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 을 외치며 세계로 퍼진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들여오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 대만,
중국의 첨단 공장을 노리고 펼친 정책이다. 전쟁 시 다른 나라에 중요 공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넘어가며 치포 동맹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치포 동맹은 한국만 죽어버리는 함정카드와 같은 것이다. 대만은 이미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라 미국이 필요하고 일본은 한국을 방패로 중국을 견제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치포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 혼자 손해보는 것이다. 이를 보면 힐러리, 트럼프, 바이든 모두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인데 하는 짓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국 미국이 추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전쟁의 토대를 쌓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에 붙잡혀 그냥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전 사드 보복에서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이러한 동맹을 하는 것에 검토만 해보지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미국은 자기 손 더럽히지 않고 알아서 싸우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왜 중국을 타격하려 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미국은 중국을 소유하고 싶고 세계의 공장으로 남아줬으면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을 캐면 환경 문제가 생기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 중국에서 자원을 채굴하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잘 나갔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이 미국을 쌈 싸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를 본 미국은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었다. 엔화의 가치를 올리고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합의였는데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자 사업이 힘들어진 일본은 금리를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어 대출이 아주 쉬워지는데 문제는 엔화의 가치가 높으니 수출이 잘 안 돼서 사업에는 투자를 못하고 돈은 싸게 빌릴 수 있으니 저금리로 여태까지 불패 신화였던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구매하게 된다. 그래도 몇 년간 버티기는 했으나 이 행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1989년 12월 19일 최고점 38,957을 찍고 현재까지 그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기 이외의 놈이 나보다 잘 되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가진 미국 채권도 한 몫을 한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1200조 넘게 들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이 국채가 일시정지 상태가 되어버린다. 애초에 전쟁 상태인데 서로 돈이 오고 갈 수가 없다. 미 국채를 이용하여 일본, 중국을 조져서 돈을 얻는 일거양득도 가능하다. 지금 무역 구조를 보면 아시아에서 온갖 환경 문제 감당하며 그 제품을 달러를 받고 미국에 보내는데 미국은 그 달러를 그냥 찍어서 보내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사기이다. 하지만 질서를 만든 놈을 깨려면 아직 힘이 부족하다. 중국은 얼마 안 가서 미국만큼 커질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 미국의 사기가 한순간에 끝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가지던가 중국을 거지로 만들던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시도해야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신용화폐 전체의 신뢰와도 관련되어 있기에 달러가 아닌 금, 은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도 이 사건에 끼어 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돌아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서방의 탱크의 무게가 60에서 75톤으로 방어에 적절하지 러시아의 진흙바닥을 탈환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탱크들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서방이 지원한 고가의 탱크를 지늘게 박아버리는 사태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나라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지원 들어오는 탱크들을 다 소모시켜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냉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맞춰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쟁의 토대를 계속 쌓은 한반도가 냉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일본은 양적 완화로 뿌릴 대로 뿌린 신용화폐를 전쟁을 통해 해결을 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점점 아시아에 불을 넣고 있고 중국, 일본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이후 계속 금을 모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였다. 그와 비슷하게 중국도 금을 모았다. 세계 경제에서 고립이 되더라도 금으로 버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크라이나처럼 용병국이 될 수도 있다.
이 용병국이라는 게 단순히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간의 분쟁을 자기 나라가 아닌 한국을 본 무대로 내부를 개판 쳐놓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분란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게 아닌 강대국끼리 먼저 싸우게 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참전국으로 밀어주는 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앞에서 싸우고 형님들은 뒤에서 입으로 돈으로 화력 지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만도 지금 위기이기는 하나 대만이 먼저 일지 한반도가 먼저 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직 얘네는 간을 보는 느낌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확실하게 안정화시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이미 북한도 눈치를 챘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해버리면 전쟁의 시발점이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된다. 왜냐면 한국이 핵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자신과 맞먹는 지상군 전력과 핵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얘네가 맘바뀌어 중국에 붙으면 감당이 안 되며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공장이기에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도 핵과 미사일 기술 가진 나라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 한국이 제3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도 이들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세계 종말급의 똥을 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처럼 서로 안 건드리려 하는 것 같이 말이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 전쟁은 힘들어질 것이고 중국, 미국은 대만을 우크라이나 같은 용병국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었다. 중국도 2019년 홍콩을 먹어버렸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크림대교를 건설하였고 중국은 홍콩으로 가는 강주아우 대교를 건설하고 합병을 하였다. 러시아는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선택하였다. 이제 중국이 선택할 차례이다. 가끔 한국에도 해저 터널을 만든다는 인간들이 있는데 한중, 한일 해저 터널 모두 연결된 국가와 합병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합병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겠지만 당장 북한과의 통일도 안 되었는데 다른 나라와 먼저 터널을 만들고 합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중국, 미국, 일본은 내수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다. 러시아도 이제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수가 안 되는 한국, 대만은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다. 그렇기에 한국이 통일이 되어 내수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해지면 먹잇감은 대만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